오늘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고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네, 논문 하나 키스 슬램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스파크라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개인용 슈퍼컴퓨터 정보를 갖고 오면서 이것도 소개를 하고 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 요즘에 그 애플 맥미니 써서도 LLM 많이 서빙하잖아요. 근데 이제 맥미니랑 어, 엔비디아랑 뭐가 다른가? 그리고 스파크랑 애플, 맥미니 둘 중 뭘 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적당한 뇌피셜과 그리고 적당한 잡 지식을 갖고 와가지고 좀 분석을 한 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원님 발표하시고 다음에 현우님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27번째 미더비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네, 키스 슬램입니다. 어, 라이다 슬램 하시는 분들은 키스 ICP 많이 아실 텐데요. 아주 그냥 짱짱 엄청나게 좋은 네, 라이다 오도메트리 시스템이었습니다. C++로 코어 로직이 짜있지만 인터페이스는 파이썬으로 뚫어놓고 웬만한 데이터셋을 다 호환되게 만들어 놓고 옛날에 로보틱스 알고리즘들이 그게 단점이 그거였거든요. 그 파이썬으로 짜면은 느리고 C++로 짜면은 요즘 사람들 다 딥러닝하고 파이썬밖에 안 쓰니까 유저가 적어갖고 홍보가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근데 C++로 그 연산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만 C++로 다 짜놓고 파이썬으로 그거를 바인딩 랩핑을 해가지고 파이썬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쓰고 빨리 연산되는 건 C++로 넘겨갖고 하는 거 되게 똑똑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많이 썼고 저도 그거를 많이 썼었고 근데 그게 이제 라이다 오도메트리다 보니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면은 조금 벗어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루프 클로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이제 좀 초보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좀 많이 잘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다른 슬램에다가 섞어가지고 쓰셨거든요. 뭐 HDL 그래프 슬램에다가 오도메트리만 키스RCP로 바꿔갖고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글림 같은 거에다 살짝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키스 슬램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도메트리가 아니라 슬램으로 진화시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2,700개가 넘는 스캔을 9km 정도 이렇게 따고 가고, 네,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인 AVR, 라이복스 AVR에서도 동작했고, 360도, 네, 라이다인 오스터에서도 동작한다. 해가지고, 네, 동일한 파라미터를 갖고 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라이다가 달라져도 파라미터를 내가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디폴트로 갖다 쓰니까 잘 되더라. 어떤 라이다를 넣든지 잘 되더라. 라는 겁니다. 9km면 상당히 큰데요. 근데 이 실제 항공 지도에다가 얹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충 보면은 네, 여기 라이다 스캔이 들어오고 나면은 오도메트리 에스티메이션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기존의 키스 ICP에서 쓰던 거랑 똑같고요. 이걸 가지고 포즈 그래프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이제 로컬 매핑의 개념이 좀 들어옵니다. 이거를 복셀에다가 담아가면서 로컬 맵을 쌓아가고 로컬 맵이라는 건 대충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원래 오도메트리는 1번 프레임과 2번 프레임 둘 사이 비교해갖고 얼마나 움직였다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예전 1번 프레임을 버립니다. 2번 프레임하고 3번 프레임을 비교해서 얼마나 움직였다라는 걸 보고 그다음 2번 프레임 버립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비교하고 4번, 5번 비교하고 그 딱 두 개씩만 비교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1번에서 10번 프레임을 전부 다 동시에 보면서 간단하게 맵을 만들고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잡아주면은 그럼 좀 더 정확해지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1번에서 10번 다 봤다라고 하면은 그럼 5번에서 15번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10번에서 20번까지를 보고 이렇게 배치로 쌓아가면서 하다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게 로컬 래핑인데 걔도 이번에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루프 클로저가 생길 수가 있죠. 루프 클로저는 이제 동네 한 바퀴 뺑 돌고 내가 예전에 왔던 데로 딱 돌아왔을 때 몇 개가 쌓여있을지 몰라요, 그동안. 뭐, 100개가 쌓였을지, 1000개가 쌓였을지, 10,000개가 쌓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내가 똑같은 데로 돌아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이제, 네, BEV density 이미지를 쓴다. 이거는 뭐냐면은, 네, PR본, 여기가 이제 만든 랩실이죠? 화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맵 클로저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썰업 겁타라는 이제 분이 이제 썰업이라 불러셔도 되고 서랍이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네, 요 분이 만드신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라이더 맵이 있다라고 하고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라이더 맵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늘에서 바라본 것처럼 해서 네, 인텐시티 맵을 만들면 그냥 진짜 오픈 CV를 써요. 그래갖고 이미지가 나오고 여기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ORB를 뽑은 다음에 ORB 키로 서로 매칭을 하는 거니까 이미지 프로세싱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라이더 하는데 이미지 프로세싱을 했더니 아 이게 매칭이 되고 이거 갖고 란삭을 해서 덮었더니 아 이렇게 하면 포즈가 이렇게 얼라인 되는 걸 볼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걸로 루프 클로저를 검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나서 저는 뭐 이런 야매 방법이 다 있나 했는데 어, 근데 보니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데 어쨌든 키스 슬램에서도 요거를 가지고 네, 루프 클로저를 합니다. 그러니까 키스 ICP에다가 맵 클로저스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로컬 매핑에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까지 다 넣었더니 네, 키스 슬램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뭐 보통 이제 옛날부터 뭐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VI 슬램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루프 클로저 어떻게 할 거냐 보고 그리고 에러 어떻게 줄일 거냐 보고 그 다음에 포토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세 개만 더 해주면은 그럼 사실상 오도메트리가 슬램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여러 가지 편의성 툴들도 많이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3D 오큐펀시 그리드 만드는 기능도 넣어준 것 같고요. 그거를 또 이제 2D 오큐펀시 맵으로 만드는 기능도 넣어준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은 그 기존의 로보틱스 로스로 하시던 분들 되게 편하죠. 보통 우리가 터틀봇 같은 걸로 많이 공부하는 게 2D 라이더 갖고 2D 오큐펀시 맵 만든 다음에 슬램 툴박스 이런 거 써가지고 뭐 그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트레젝토리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AGV나 AML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만들죠. 근데 이거를 3D 라이더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초보들이 좀 하기 어려워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파이프라인으로 다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3D 라이더를 써도 키스 슬램을 쓰면은 2D 라이더 초보들이 많이 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이젠 3D 라이더 갖고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상당히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스 슬램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스파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스파크는 제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한 500만 원 언저리에서 네, 개인의 데스크탑, 데스크탑이 아니라 데스크탑은 이만하죠. 데스크탑 엄청 크죠. 특히나 뭐 GPU 한 세네 개씩 꽂은 것들 뭐 엄청 크고 엄청 시끄럽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맥미니 사이즈 딱 요만한 거 두께 이만큼 뭐 사이즈 요만큼 해가지고 그냥 컴퓨터 아니 책상 위에다가 그냥 구석에다가 놓으면 되는 그런 조그마한 컴퓨터인데 이걸 가지고 웬만한 팀 하나에다가는 챗GPT 로컬 LLM을 서빙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엔비디아 스파크고요. 원래는 그 GDC가 아니라 GDC 맞나요? GTC에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보통 이렇게 항상 공개한, 엔비디아에서 항상 그렇게 하는 그 컨퍼런스에서 프로젝트 디지츠라고 나왔었는데, 디지츠가 이제 어제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공개됐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 웹사이트에서 그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아직은 판매가 안 되고 있고, 뭐 원래 오늘부터 이거를 그 사전 예약을 받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안 열려 있어요. 뭐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열리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봤던 게 틀리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거를 보면은 CPU가 들어가 있고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CPU는 암코어로 되어 있고요. 총 20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10개, 제 생각에는 이게 10개의 퍼포먼스 코어, 10개의 이피션시 코어인 것 같아요. 그 제슨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1000 AI 톱스가 되는 GPU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에 GB1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1000 AI 톱스면은 대충 보면은 그 1 페타플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FP4 또는 인트 4 기준이고요. 보통 FP16으로 저희가 얘기를 기준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4로 나누면 됩니다. 그 대충 250 톱스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FP16 기준으로. 이게 왜 좋냐라고 하면은 이게 좀 말은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어, 네,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해가지고 128기가의 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 LPDDR5X를 쓰고 있고요. 이 뜻은 뭐냐, 어, 인트4나 FP4로 퀀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70빌리언짜리 모델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LLM 엄청나게 좋은 거를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원래는 70빌리언짜리 올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5090도 한 세대는 필요할 거예요. 5090이 32기가니까. 네, 3개가 필요해. 3개를 쓴다던가, 4090을 쓸 거라면은 4090이 24기가바이트니까 4개를 갖고 있어야지, 네, 96기가바이트 돼갖고 올릴 수 있는데, 요거는 요거 하나로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128기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뭐 OS에서 한 5기가 먹는다고 하면은 대충 120기가 정도 쓸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메모리 밴드위스는 273GB per second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뭐, 싼 버전과 비싼 버전이 있는데, 싼 버전이 $3,000 시작이에요. 제 생각에 그게 1테라짜리 SSD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4테라짜리 SSD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워는 170W를 쓴다고 하는데, 엄청납니다, 이거. 왜냐면은 그, 5090 GPU가 거의 500W, 600W를 먹는데, 얘는 170W를 먹습니다. 얘가 또 좋은 게 이걸 두 개를 사잖아요. 하나를 사고 두 개를 산 다음에 이 두 개를 커넥트 X라고 하는 이 케이블을 끼면은 GPU랑 메모리가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낀다라고 하면은 405 빌리언짜리 모델도 인트 4 퀀타이제이션 된 걸 얹을 수 있습니다. 405면은 라마 3.2인가 3.3, 3.3일 거예요. 아마 제일 큰 모델 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쓴다고 하는 제일 큰 거 얹을 수 있고, 뭐 하나 더 얻는다고 하면은 딥시크 제일 큰 거. 딥시크가 405빌리언이었나요? 아니면은 딥시크도 405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라마는 405였던 것 같고 딥시크가 600인가 그랬으면 아마 하나 더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케이싱이 이쁘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케이싱 나는 이 금색이 싫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찾은 걸로는 에이서스나 이런 이제 아수스 같은 그런 그 서드 파티 벤더들도 이거를 그 좀 바꿔서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마 SSD 사이즈를 바꿔갖고 할 수 있게 만든 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냐? 뭐 혼자서 AI 프로토타이핑하기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은 램이 부족하겠습니까? 램도 부족하지 않을 거고 GPU 컴퓨터가 부족할까요? 블랙웰이 들어가는데 부족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하기 되게 좋고요. 파인 튜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램이 크니까 데이터 많이 올려서 파인 튜닝하기도 괜찮을 거다라고 하고요. 투론 서버로 올리기도 굉장히 좋고, 투론이 이제 LLM 서버로 하기 좋고요. 그다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레피즈나 아니면은 아이삭 뭐 이런 것도 이제 로봇에 연결해갖고 쓸 수 있다. 뭐 굉장히 많은 데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크기를 많이 안 먹고 전기를 많이 안 먹는 굉장히 큰 모델을 얹을 수 있는 GPU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파크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요즘 좀 떠오르는 게 있죠. 이제 LLM을 쓰려고 하면은 사실상 그냥 맥북의 M3 울트라나 아니면 곧 있으면은 M4 울트라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 올라마 다운받아 갖고 쓰면은 되는데, 내가 왜 굳이 비싼 엔비디아를 주고 사야 되냐?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뭐 H백 엄청나게 비싼데 그거 안 쓰고 그냥 그 M3 울트라나 이런 데서 맥에서 그냥 이거 돌리면 되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속도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한 두 배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가격은 몇십 배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내가 조금 느려도 되니까 어차피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막 엄청 열불 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굳이 H백을 살 필요가 있나? 애플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한 거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제가 제목을 잘못 지었는데, 가격 효율성도 분석을 하지만, 어, 이것만 분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H백, AMD의 MI300X, 그리고 애플의 M2 울트라, M3 울트라 있는데, 여기에 스파크까지 같이 좀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네, 일단은 메모리량만 봐서 한번 보죠. 엔비디아 H100은 80GB입니다. 그리고 H200이 아마 128GB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190인가 120인가? 그 정도 기가바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H100 한 대에 25,000달러입니다. AMD는 여기서 그냥 얘기 별로 하지 말기로 하고요. AMD가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는, 뭐,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큰 메모리를 갖고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얘랑 비교하기에는 애플이 이미 M3 울트라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512기가야 비교도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거를 가격 효율대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H백은 80GB에 25,000달러, M3 울트라는 512GB인데 9,500달러. 그러면은 1기가당 얼마냐 하면은 H백은 313달러고, M3 울트라는 19달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M3 울트라가 더 가격 효율성이 좋아 보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 왜 사냐? 왜 H백을 왜 사냐? M3 울트라 사갖고 오냐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봅시다. 이걸 보면은 마냥 M3 울트라가 좋아 보이지만 메모리가 뭐가 들어갔냐라고 하면은 메모리는 사실 H백이 훨씬 좋습니다. H백은 1초에 3TB를 옮길 수 있고요. M3 울트라는 0.8TB, 그러니까 800GB 정도 옮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고 파워도 뭐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대충. 네. 이게 왜 이렇게 속도가 차이가 나냐? 이거는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메모리 칩 자체가 다릅니다. H백은 HBM 메모리를 사용했고요. MI300X는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얘가 뭐 GDDR을 썼나? 아니구나. 얘도 엄청 이렇게 막 그 5.3TB 보니까 얘도 HBM 썼겠더군요. 그리고 보통 이제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데스크탑 GPU들이 뭐 GDDR 이런 걸 썼고, 애플도 GDDR을 썼냐? 애플은 LPDDR을 썼습니다. 여기 제가 좀 그 우리 최 선생님한테 최 교수님한테 물어본 게 있는데, 네, HBM과 GDDR, LPDDR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 되고, 요거보다 하나 낮은 게 이제 D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램은 안 들어가니까 GPU에 들어간 메모리들 보면은 HBM이 애초에 이름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대역폭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메모리고,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싹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메모리를 그냥 층층층층층 쌓아놓고 나서 요 사이 메모리들끼리 이렇게도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도 소통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층층마다 다 연산을 다 갖고 있는 거를 아래로 한 번에 쭉 보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HBM은 전력 소모량이, 네, 사실 매우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력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내는 데이터 양 대비 그 전기를 생각하면 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성능 GPU, 슈퍼컴퓨터 AI 가속기, 그러니까 H백에서 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비자용 GPU에는 그 딱 LPDDR과 중간인, 네, GDDR이 그냥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그냥 적당히, 네, 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LPDDR은 딱 봐도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 이게 매우 낮다. 여긴 효율적이라도 효율적이 아닙니다. 이거 많이 쓴다고. 이거는 전력을 많이, 조금 쓰려고 만든 게 LPDDR이에요. 저전력인데 최대한 성능을 끌어내려고 만든 게 LPDDR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밴드위스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H백은 3.0 테라바이트 per 세컨드, M3 울트라는 0.8 테라바이트 per 세컨드. 근데 우리의 스파크는 어 273 기가바이트 per 세컨드. 그러니까 M3 울트라보다 한 4배 정도 작아요. 생각보다 많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네, 요 밴드위스로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H백이 더 저렴한 거예요. M3 울트라보다. M3 울트라는 이 밴드위스를 생각하면은 11.88달러고, 그리고 H백은 8.33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뭐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학습용하고 추론용으로 떼서 봐야 돼요.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되게 많은 데이터를 올리고 매번 이거를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기 때문에 그 배치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잖아요. 배치 사이즈를 100을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갖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HBM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저렴하게 먹히고 이게 값어치를 합니다. 근데 애플은 애초에 그 데이터 배치를 많이 올리지 못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배치 사이즈가 일반 닿도록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누가 M3 울트라에서 학습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다가 M3 울트라를 쌓아놓고 학습을 할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이게 애플도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냥 데이터 센터 GPU 사갖고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거를 갖다 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소비자들이 뭘 할 거냐면 소비자들을 학습을 한 게 아니라 추론을 할 거니까 추론용으로만 만든 거예요, 칩을. 그래서 밴드위스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배치 사이즈를 1로 고정을 시켰어요. 1로 고정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넣고 나서 병렬적으로 이걸 다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 들어오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8 테라바이트 per 세컨드로도 사실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H100에서 추론하는 속도랑 M3 울트라에서 추론하는 속도를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한 1.5배?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배치 사이즈를 낮게 이게 1로 고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그 반도체에서 리프레시 레이트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이 GPU 안에도 메모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메모리에 있는 거를 싹 다 지우고 새 걸로 다시 이렇게 데이터를 얻는 그 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새로 얹을 때마다 그 시간이 걸리고 이거 얻는 걸 기다리면서 레이턴시가 생기게 돼요. H백은 초당 37번을 한다고 합니다. 매 초당 매 초마다 37번 모든 데이터들을 지우고 새 걸 얹고 지우고 새 걸 얹고 이렇게 하는 리프레시 레이트가 되게 높은데 M3 울트라는 초당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 이걸 지우는 게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동안의 연산을 다 해서 보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턴시가 적다라는 거예요. 리프레시 레이트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리프레시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 번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연산을 해서 보내버리는 게 빨라서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 리스폰스가 가능하다. 즉 토큰 생성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조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LLM 챗에서 뭔가 질문 하나 던졌을 때는 콜이 한 번만 가는 거예요. 한 번만 갔을 때는 이게 빠르게 토큰을 생성해서 줄 수 있는데 동시에 100명, 1000명의 유저가 여기다가 이렇게 콜을 주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이 끝날 때까지 두 번째 사람이 나머지 999명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배치 사이즈가 1인 거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애플 M3 울트라는 다수의 유저가 여기다가 인퍼런스를 하려고 하면은 느려집니다. 그 다수의 유저를 서빙하려면은 당연히 H백을 써야 되고요. H백이 밴드위스가 크고 그리고 동시에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네, H백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챗GPT를 내가 서빙해서 100명, 1000명의 유저한테 서빙하고 싶다. 그러면 H백을 쓰고 그리고 우리 팀 한 5명, 10명만 쓰려고 한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 다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아니, 다 같이 이걸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잠깐 썼다가 끝나고 누구는 잠깐 썼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M3 울트라로도 충분하다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한 5명 이상이 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파크는 뭐겠냐? 스파크는 아직 공개는 안 됐어요. 근데 애초에 만들어진 게 메모리 구조가 HBM이 아니라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사용하고 LPDDR5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도 배치 사이즈를 1로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밴드위스가 273GB per second인데 요거는 아마 그렇게 그 메모리 밴드위스가 배치 사이즈 1로 할 때는 그렇게 병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블랙을 GPU 자체가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로우 레이턴시 리스폰스가 돼서 아마 애플 M3 울트라보다 빠르게 또는 그 정도 급으로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결론은 뭐냐? 결론은 네. 스파크의 성능은 나와서 테스트 해봐야지 아는 거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스파크를 살까, 애플 M3 울트라를 살까, H백을 살까, 이 셋 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 유저가 되게 많을 것 같다. 동시 유저가 많을 것 같다. 10명 이상일 것 같다. 엔비디아 H백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통 뭐 이제 팀 단위로 작게 쓸 것 같다. 현재로서는 M3 울트라도 괜찮은 옵션인데 스파크가 나오고 나서 이걸 다 뒤집을 수도 있다가 됩니다. 예. 스파크가 더 빨라버리면 M3 울트라를 다시 또 이제 LLM 서버로서 살 이유가 없어지죠. 가격은 얘가 지금 3,000달러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3,000달러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192기가로 나오는 거가 5,000달러인데 얘보다 좋은 옵션이 됩니다. 512기가가 나오는 게 물론 이제 그 M3 울트라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스파크도 여러 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뭐 딥시크 뭐 600기가짜리도 얹을 수가 있을 거고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받아보고요. 질문 오늘 혹시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른쪽에
액티비티스 들어오셔서 Q&A 누르시면 여기서 질문 남겨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도 질문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애플 거랑 엔비디아 거 비교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애플 M 시리즈 칩이 수론용은 나름 그래도 가성비 있고 좀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론용으로도 좀 그렇게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안델공학님 그 영상 좀 보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배치 사이즈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건 추론용조차도 사실 좀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음, 만약에 프롬포트 체이닝 한다고 하면은 결국 배치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1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별로 없는 거죠. 게다가 이미지 같은 걸로 추론용을 쓴다. 이미지 AI.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어림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 뭐 일반 이제 저가형 GPU도 추론용으로 쓸 때 어쨌든 최대한 그런 IO 병목을 줄이려고 이제 배치를 거꾸로 늘려서 추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음, 음, M 시리즈가 과연 추론용조차도 괜찮은 디바이스일까라는 저는 좀 되게 회의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쿠다 커널의 그 소프트웨어 이런 연산 속도랑 이제 그 쿠다 코어의 연산 속도도 저는 상당히 차이가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뭐 HBM을 쓰든 저기 GPDDR을 쓰든 이제 거기까지 메모리를 잘 그러니까 메모리에다 데이터 잘 적재해서 실제 연산하는 속도도 전 차이가 되게 클 거라고 보거든요. 음, 결국 이제 그래서 어,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 저도 뭐 스파크의 후기를 좀 봐야겠지만 맥미니로만 단순히 저는 맥미니는 너무 이제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맥 스튜디오로 비교를 했을 때도 차이가 꽤 클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서 제가 사실 맥미리 했는데, 네, 여기 M3 울트라 들어간 건 사실 미니가 아니라 스튜디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짱이다. 저도 결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네, 네, 스파크가 배치 사이즈 1로 나올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사실 음, 1은 아닐 것 같고요. 엔비디아 성격상. 근데 또 네, LPDDR5 쓴다고 하니까, 이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1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 뭔가 H백까지는 기대를 안 하지만 당연히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적당히 좀 음, 더 동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좀 좋은 거 좀 넣어주지. 근데 좋은 거 넣었으면 또 이것도 가격도 이제 엄청 비싸게 나왔을 테니 그렇죠. 아무도 안 살 거고.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왜 배치를 1로 고정했는지 사실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유를 잘 몰라서, 혹시 반도체를 좀 아시는 분들이면 이게 왜 배치를 1로 잡았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애플의 AI 머신으로 쓰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뭔가 근데 네, 생각했을 때 애플이 네, AI 머신으로 사실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이제 음, 맥북이나 그 애초에 애플은 항상 이제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아니면은 아티스트들을 그렇죠. 위해서 그걸 만들잖아요. 근데 음, 이제 뭔가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살짝 그래도 음,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음, 이제 어쨌든 뭐 포토샵을 하든 아니면 뭐 파이널 컷을 하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애플에서 많이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AI가 들어가니까 음, 아티스트들은 막 멀티 에이전트를 띄워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는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멀티 에이전트라는 개념도 되게 최근에 나온 거고 M 시리즈를 음, 설계를 할 때 아마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AI를 쓰기는 할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학습은 당연히 안 할 거고 추론 용어로 할 거니까 이제 뭐 아티스트들은 하나 이렇게 눌러놓고 프론 바꾼다고 나면 빨리 이제 결과가 나와서 딱 보고 나면 이게 됐구나. 여기서 하나 또 수정해보자. 또 수정해보자.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거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배치 사이즈를 1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요즘 또 이제 멀티 에이전트 쓰고 이제 막 MCP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렇죠. 보면은 여기도 배치 사이즈 늘려야 되나 이러고 이제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거기서도 머리 터지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 거는 저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요즘 너무 재밌네요. 막 그 저기 RTX 50 시리즈도 나오고, 요즘 막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 이쪽으로. 저도 그런 거 요즘 알아볼까?
네. 이 안돌공학 채널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저도 반도체는 완전히 초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라면은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주식을 둘 다 살 것 같긴 하지만, 네, 그걸 사면서 동시에, 시텐 스토렌트에서 난 뭘 해야 되나, 뭐가 어떨까, 여기 둘은 막 날아다니는데 난 어쩌지? 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라도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예, 맨. 좀 연구가 너무 바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신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지금 떴습니다. 네. 이원할 제가 그때 그렇게 사놓고 이제 후기 남기겠다 해놓고 벌써 마이크라 파이널 리설트가 나오고 파이널 서미션이 끝나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사놓고 이거를 좀 돌려보겠다 하다가 이제 셋업도 한번 해봐야겠고, 뭐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좀 연동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이너셜 오도메트리를 이제 돌려보았고 이원화를 통해서 이제 글림하고도 연동해서 돌려보고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얼만큼 좋은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행 로봇 앞에다가 달아놓고 돌아다녀 봤는데 원래 저기에다가 이제 다른 좀 특별한 스펙트럼의 서머리나 아니면 다른 카메라들을 달아서 하는 마운트가 있었는데 빼놓고 이제 이원R 붙여가지고 돌아다녀 봤고요. 이원R 같은 경우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아무리 그래도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뭐 요즘 다른 회사들 로봇 회사들에서 어떻게 로봇을 제조하는지는 모르겠다만 오토모티브 이터넷이라고 그 천베이스 T1과 천베이스 TX라고 하는 별도의 통신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 통신 프로토콜이 결국에는 자동차 안에서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라고 불리는데 이 오토모티브 이더넷 규격을 이제 뭐 로보세스나 아니면 이제 헛사이 같은 데에서 제품 생산 중에 좀 몇 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에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걸 받아서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모티브 이더넷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고 커스텀 인터페이스 박스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벨로다인이나 아니면 저희 기존에 쓰던 다른 센서들은 그냥 인터페이스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 나오는 선을 저희가 되게 크루드하게 엮어가지고 라이다 데이터를 이제 이더넷으로 바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컨버터를 달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아마 인터페이스 박스 없이 사도 되지 않을까 하고 구매하시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리퀴팀들이 지금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나고요. 각도가 여기 좌우로 지금 이게 FOV입니다. 이게 거의 120도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각이 굉장히 넓어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치고 사실 레인지가 70m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보통 이제 디제너레이트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션들이 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화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요 디렉션으로 회전이 되게 빠르게 바뀌더라도 한 씬에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니 회전 자체에서 굉장히 특징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좌우로 엄청 크게 많이 들어오니까 근지거리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사실 뭐 일단 저는 슬램 관점에서 좀 사용을 하긴 했는데 옵스터클 디텍션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따로 연구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돌려보고 이제 그 글림에도 넣어보고 돌렸는데 특히 또 이제 글림의 강점 있잖아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더, 그러니까 글로벌 셔터 라이더를 이제 기본 시스템 안에 사용할 수 있게끔 넣어놨다. 왜냐면 뭐 굉장히 많은 슬램 시스템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더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이제 메카니컬 스피닝 라이더를 타겟으로 개발을 해놨다 보니까 디스크윙 단이 있거든요. 거기 메시지 포맷에 맞춰가지고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더를 넣으면은 굳이 하지 말아야 할 그 디스크윙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글림은 이제 그게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돌려봤고, 지금 밑은 이제 그 저희가 GT용 서베이 디바이스로 딴 결과물인데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플레인 자체에서의 그 어큐러시가 굉장히 높았다. 이제 요 정성적으로 일단 이벨리에이션만 해본 거라서 엄청 결과물이 일단은 눈으로 보기에는 좋았고, 그리고 야외에서 간단하게 이제 핸드헬드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뭐 옵스터클 오보이던스, 옵스터클 디텍션 이런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이즈도 엄청 작기 때문에, 그리고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좀 라이다 한 번쯤 새로 사서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라이다 온리 오도메트리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재밌는 결과들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라이다 이너셜 오도메트리로 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외적으로는 라이다 내부에 IMU가 없습니다. 에어리 같은 경우에는 IMU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시고,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무조건 익스터널 IMU 하나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준비한 거는 없어서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Q&A 받겠습니다. 저 질문 그, 있습니다. 현우님 먼저 하세요. 네. 저는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세미나 들었을 때,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랑 메커니즘 라이다 차이를 이제 얼추 들었었는데,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가 단점이 있나요? 메커니즘 대비했을 때, 뭐 가격이나 전력을 더 먹는다 이런 거 말고 성능상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능상에서 떨어지는 그 있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 기반의 이제 이걸 이제 저희가 픽셀 구조라고 보통 할 텐데, 제가 대체로 봤을 때는 이게 200m를 넘어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못 보긴 했어요. 물론 라이다가 사실 100m 넘어가면은 굉장히 정밀도가 떨어지고 부정확해지기는 하는데, 뭐 뭔가 약간 픽셀은 메카니컬 스피닝 라이다 대비 봤을 때 좀 정보가 뭐 스파르스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타입이니까 레인지가 그 메카니컬 스피닝 타입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짧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감수할 만한 포인트가, 사실 저희가 슬램 할 때 100m 이상 보면 사실 굉장히 레인지 매저먼트가 부정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 타입들,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들이 사실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션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수명이 절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메카닉 타입보다 딱히 뭔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더 있다면 뭐 발열? 음. 근데 발열이면 또 스로틀링이나 이런 것도 올 수는 있겠네요. 또 오토모티브 환경이면은 계속해가지고 냉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음, 저희가 이 센서 시스템들을 어떤 특정 샷이나 이제 베이스에다가 달아놓고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금속재 베이스나 아니면 샷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바지에서 열이 생겨도 아마 열이 전도돼가지고 빨리 냉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플라스틱 바지에다가 쓰시는 분들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각 구조를 고려해서
바디 자체가 이제 방열판 구조가 뒤에 조금 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일 쉬운 거부터 혹시 가격이 얼마였나요? 가격이 잠시만요. 제가 이거 사실 예전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갖고 매번 세 번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사놓고 까먹어가지고 그 일단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라이다 자체 그 인터페이스 박스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였고 제가 지금 저의 결제 내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다 가격만 봐도 돼요, 사실. 그 라이다 가격만 했을 때는 134만 원 정도. 로보센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 에이비아랑 좀 비교하고 싶거든요. 라이벅스 에이비아? 에이비아라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뭔가 쓰면서 기분이 좋았나? 어떤 게 날 더 해피하게 만들어줬나? 해피하게 사실 그런 만들어주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써봤더니 성능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뭔가 SDK 쓰면서 불편함이라던가 버그 막 이런 것들,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좀 궁금했어요. 가격대가 사실 그 두 개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그쵸. 아닌가? 에이비아가 한 180, 170 했나요? 그랬던 것 아니요, 같아요. 에이비아가 거의 205에서 210 정도 아, 하는 걸로 알고 그런가요? 있는데. 나 뭔 생각으로 샀지? 네, 그랬군요. 에이비아가 지금 220만 원 정도 하네요. 음, 근데 저는 에이비아 쓰면서 뭔가 아시잖아요. 이 나비 방향으로 이제 그 듀얼 스캐닝 모드랑 논 레피티티브 서큘러 스캐닝.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이비아는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그 안에 보면은 미드 360이나 에이비아나 둘 다 굉장히 빠르게 스피닝하는 하나의 에피처 같은 게 있거든요. 에피처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레이저 조사를 위한 하나의 굉장히 빠르게 스피닝하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 저희 일반적으로 광학 유리 돌려가도 조사하는 라이더 타입들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아무튼 그 구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얘도 살짝 메카니컬이네요. 그 하이브리드 메카니컬이네요, 이것도. 그쵸. 이거 솔리드 스테이트가 아니었군요.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에비아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가 늘 좋아하는 타입은 돌지 않고 이제 완전히 그냥 이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유지보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수명이라고는 내가 이거 앞에 있는 그 쉴드 깨먹지 않는 이상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SOS 랩 라이더나 아니면 이런 픽셀 타입들 되게 좋잖아요, 든더라고. 저는 그래서 사실 이원알이 더 제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API라고 하면은 사실 뭐 아비아나 로보센스나 연식도 되게 오래된 기업들이고 API를 좀 구리게 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둘 다 굉장히 큰 납품처들이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안정화도 잘 돼 있고 매뉴얼도 잘 돌아다니고 다만 국내에서 조금 마이너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원알은 아까 글로벌 셔터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글로벌 셔터예요? 그럼 플래시 라이더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뭐 플래시라이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 모든 반도체 이 픽셀이라고 하나요? 걔네가 동시에 한 번에 다 찍으면은 그러면은 플래시 라이더라고 알고 있는데,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도 따다다다다다다다닥 돌아가는 거면은 그러면 이거 롤링 셔터 있는 거래 갖고 이거는 그냥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인 거고. 그 플래시 라이더. 스파드 시스템들 기반 대부분 다 플래시라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면은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뭐지, 로보센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원할 보통 그 틀어보잖아. 그냥 바로 그 본인들 픽셀 어레이에다가 수강하고 조사하는 거 나오는 거 보니 이거는 플래시라이다라고 되게 많지 않을까. 음, 이거는 물론 저도 좀 확실하진 않은데, 그 예전에 SOS 랩 라이더 테스트 했었을 때, 완전 최신 건 아니고 하나 그 전 거였던 것 같은데, 걔도 픽셀 스파드 기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걔는 그 플래시 라이더가 아니었어갖고, 걔도 디스큐잉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했었던 적이 있어서.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라이다 진짜 66 초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본인들 주장하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음, 이걸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라이다들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안에 스피닝 타입이 없으면은 저희가 굳이 디스킹을 해야 될까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카메라도 앞에만 보잖아요. 카메라도 앞에만 보는데 픽셀을 이렇게 찍으면서 움직이면서 롤링 셔터 일어나면 롤링 셔터 컴펜세이션 해갖고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다시. 약간 예, 롤링 셔터 같은 네, 관점에서라면 사실 필요할 수 있겠다. 네. 라이다도 이렇게 뭐 위에서 아래로 찍던 옆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찍던 그동안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이렇게 밀려가지고 찍히니까 그것도 디스큐잉이라고 봐야죠. 사실 스큐가 있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린다고 하면은. 그쵸. 네. 약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타입들을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라이다는 음. 그런 그 약간 이미징 롤링 셔터 관점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모델 정의가 안 된 적이 있지 않나? 근데 사실 또 그 키사이시피에 들어가 있는 모션 기반 디스큐잉 있잖아요. 네. 그 알고리즘 그대로 사실 쓸 수 있긴 해가지고. 음, 네. 타임스탬프, 시작 타임스탬프, 끝 타임스탬프 정해져 있고, 그러면 포인트마다 타임스탬프 찍혀 있으면은 그동안 어떻게 이동했나를 알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옮겨주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익스페리먼트를 제가 따라 진행을 해봐야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 보시죠. 오늘 여기서 이제 현우님 계속 기다리시니까 현우님 네. 걸로 넘어가고. 아, 그리고 아까 Q&A 두 개 들어왔었는데, 네, 슬램 RL님께서 E1R 같은 경우에 내부 오도메트리 모듈이 있나요? 아,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효연님이 주신 질문이 보행 로봇 윗면 높이가 높지 않은데 수직 FOV 90도만으로 높은 건물들도 다 커버되는 게 신기하네요. 저렇게 캠퍼스 맵 얻는데 한 번에 끊지 않고 가나요? 보행 속도와 데이터 얻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보행 로봇 데이터 취득할 때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밖에 걸어 다녀요. 데이터 쭉 끊기지도 않고 트래킹 끊길 일도 없고 뭐 물론 여러 기법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끊을 이유가 없어요. 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연구원들 저는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한번 산책하러 나갔다 오면 그게 업무 아닙니까? 랩실 복지가 좋네요. 랩실 강아지도 있고 산책도 시켜주고. 보행 속도는 사실 딱히 측정하지는 않아봤는데 뭐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차량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느리죠. 솔직히 사람은 일반 보행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들어왔던 질문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현우님 발표로 넘어가 보죠. 네. VGT. 네. 사실 좀 요거를 할 수 있을 정도 스터디를 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좀 구경하는 느낌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VGDT,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라운디드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요거는 그 화면 혹시 잘 전환이 되나요? 지금 제가 페이지 넘어갔는데. 네, 잘 보여요. 네.
일단은 지금 불과 저희가 저저번 주에 한 2, 3주 전만 해도 SFM 쪽에서는 더스터와 마스터, 페스터가 짱짱이다라고 또 소개를 드렸는데 웬일로 네이버 랩스가 리딩을 좀 하나 했더니만 바로 이제 메타 쪽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SFM 올인원 솔루션을 내놓았습니다. 뭐 대략 아키텍처는 이렇고요. 저는 제일 놀라운 거는 1.4 세컨드를 이렇게 64 뷰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뷰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존하는 그 딥러닝 기반 SFM은 제 생각에는 VGGT가 가장 짱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뭐 이제 그 뎁스 자체를 쓰지 않고 오로지 이제 모노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뎁스 정보가 정확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좀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으나 일단은 퀄리티와 요런 스parse한데 스parse하지 않은 이제 매우 덴스한 이런 맵들이 매우 잘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왜곡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제 요런 것들 이제 논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요런 거 아마 가우시안에다 태우면은 진짜 그 우리 소위 많이 보았던 가우시안의 체리피킹된 그런 맵뷰들을 오픈월드 수준의 이미지 데이터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VGGT가 지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네, 막 SFM 쪽 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꼭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요거는 이제 저희 그 톡방에서 누가 공유해 주셨던 건데 요 또한 매우 놀라웠습니다. 뭐 저희가 맨날 얘기하던 VLM 플러스 이제 슬램 이 이제 지금 실제로 그 싱그래프와 LLM을 붙여서 돌아가는 멀티모달 딥러닝 극종 딥러닝 극종 이제 슬램이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리닝 with 뭐라고 하면은 뭐 치워지고 사라지고 각종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모든 테크닉한 것들은 다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나왔습니다. 뭐 리컨스트럭션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스플래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LLM으로 붙여서 3D 오브젝트 디텍션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뎁스 엔딩 뭐 이런 각종 모든 것들이 다 통합돼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속도도 꽤 빠른 걸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는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릴레이션 필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또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SFM인데 요건 이제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SFM이고요. 기존에는 가우시안으로 스플랫해서 이제 그 윙을 했다면 지금은 아예 생성을 해버리는 퀄리티가 그동안은 스플랫 요 오른쪽 보시면 약간 스플랫한 게 보이나 디퓨전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버리면 어디 그까짓 거 스플릿하는 거 가지고 까불고 있어 그냥 생성해버리자 해서 나오는 건데 이 또한 거의 리얼타임으로 가능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회사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돌려볼까 한번 돌리고 나서 후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스플랫이 잘 될 땐 되게 잘 되는데 또 아쉬울 땐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플랫은 한계인 것 같긴 한데 디퓨전으로 가버리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긴 해서 뭐 기술적인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학습을 얼마나 했냐지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딥러닝 쪽은 사실은 뭐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없는 것들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도로에서도까지도 이렇게 노벨뷰 플러스 진짜 어마어마한 찐뷰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저는 C++을 잘 못하는데 이제 C++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 이제 옛날에 학교 탑부 때 하다가 이제 좀 손을 놨었는데
다시 C++를 해서 좀 알고리즘을 좀 해볼까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다가 매우 좋은 소스 코드를 하나 찾았습니다. 뭐 제가 AI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쿠다 샘플이라고 엔비디아에서 쿠다 샘플이라고 아예 이런 스크래치 할 수 있는 이제 스켈레톤 코드들을 다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트로덕션부터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소위 우리 그 이제 코다나 이제 그런 이제 엔비디아 툴킷 같은 거 설치하면 다 딸려 나오는 SO 파일들의 정체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쿠다 커널들의 함수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벡터, 애드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이제 부답 파일 하나 설치하면 이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구나. 예,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보고 좀 한번 스켈레톤식으로 좀 이렇게 짜서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게 조금 이제 좀 숙련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좀 더 내가 이제 코다와 가까워지는 레벨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뭐 인트로덕션이 요 정도고요. 근데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양도 좀 많고, 예, 뭐 컨셉만 들어가도 이제 뭔가 좀 이제 더 애플리케이션을 한 것들이 좀 등장을 하죠. 네, 뭐 아이겐 밸류, 뭐 히스토그램 뭐식 이제 우리 다 했던 이제 그 이미지 프로세싱 때 했던 그런 이제 이론들이 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가까이 있는 그런 메서드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 메모리 노드 뭐 이런 것도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있고요. 예.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제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야긴 하나, 네, 조금 이제 퍼포먼스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되어 있는 코드들을 매우 이렇게 정리 잘 된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공부하라고 준 것 같아요. 딱 대놓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의 교재나 이런 실습 과제로 써도 충분히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뭐 학교 커리큘럼 과정만큼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두고두고 보고 싶은 이제 그런 레포지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코드만 보자니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이제 거의 개발자 문서지만 그냥 아예 엔비디아나 이런 GPU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면은 그냥 아예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책 읽기 좀 힘들잖아요. 양 많기도 하고. 그냥 요 블로그 가셔서 그냥 우리 교재 샀다라고 보시고, 뭐 또 이제 인터넷이니까 그냥 번역기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럭처라든가 뭐 모델은 어떻고 커널은 뭐고 뭐 이런 이제 뭐 스레드는 뭐고,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왜 M 시리즈가 자꾸 그쵸? 이제 엔비디아에 못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서 이런 이제 스레드가 어떻게 동작하고 GPU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좀 더 전문가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약간 내피셜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장하기에도 되게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도 이게 좀 보면서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고, 네. 뭐 사실 요즘 공부하기 되게 좋잖아요. 뭐 만약에 어싱크로너스 SMIT 모르겠다.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챗GPT에다 넣어서 야 이거 좀 설명 좀 해줘봐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공부하기 매우 좋은 시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어 있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저 혼자서 그 네, 하나 올렸고 두 개 뻘소리 넣었습니다. 왜 두 개나 들어갔지? 네. 어, 메이트릭스 스케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메이트릭스 스케일. VCCT 하면은 마지막 네, 포인트 클라우드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온 게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나요? 그 마스터 같은 건 근데 그게 좀 되잖아요. 어, 물론 매트릭 실제 스케일이라고 사이즈라는 게 어떤 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예를 거죠? 들어서 콜로세움을 저기서 아까도 네, 막 한 30몇 점 64장 해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콜로세움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 끝에서 끝까지 잰 거리가 뭐 300m다, 뭐 500m다라고 하면 실제 콜로세움 크기도 500m냐?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계속 회사 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그 리얼월드 다이나미터 이제 측정하는 거 문제일 텐데, 네. 그 제가 마스터는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실제 리얼월드의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SFM을 수행하는 이제 RGB 이미지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유는 레퍼런스 다이나미터가 있어야 실제 뭐에서 1.02 1m다라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런 모노큘러로 다 딥러닝이 추정해서 만드는 PLY들은 없죠. 그 정보가. 맞아요. 그래서 콜맵 같은 거에서는 그게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터 어, 같은 거는 그 네, 뎁스맵을 투로 나가고 중간에 네, 네. 그것도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요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되면은 사실 되게 되면은 좋을 것 같긴 짱이죠. 한데, 최고죠. 근데, 지금 근데 사실 저희 이 개발자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iOS는 이게 되거든요. 이제 음. 라이다로 계산을 해주니까, 아예 iOS 같은 경우는 그 포지션 트랜슬레이션 값이 이제 1.0을 이렇게 주면은 걔는 실제 1m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 계산을 해서. 근데 안드로이드나 콜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다른 걸 다 쓰더라도 다 상대적 그 거리지 이게 물리적 거리는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체커보드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음. 지금 보고는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스터가 이게 그런 원리가 있을까? 뭐 만약에 프리트링 해놓고 레퍼런스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왜곡이 말 그대로 촬영하는 그런 디바이스나 시점이나 이런 칙스도프 값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이게 실제 거리를 추정하는 거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음. 드네요. 네, 보통 이제 슬램에서도 카메라 네, 하나만 갖고 슬램을 하면은 그 네, 스케일이 그 아비터리 스케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 IMU를 넣으면은 IMU가 움직이면서 실제 거리를 어느 정도 추정하니까 그 스케일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슬램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 IMU를 떨고 갖고 그냥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스케일 다 얻어낼 수 있는 맵을 얻을 수 있으면 최고다라고 얘기를 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먼저 SFM 쪽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일로 오면은 좋지 않을까라 생각해갖고. 일단 제가 아는 거는 구글이 이거를 해줘요. 그 AR 코어에 이 기능이 있는데 근데 구글도 그 자기네 구글 맵으로 만든 이제 아웃도어 씬에서 이미 그 스케일 정보가 있어서 그걸로 추정을 음. 해주지. 네, 저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네. GPS 값 쓰나 보군요, 아마. 그쵸. 뭐 결국은 이제 지네가 다 라이다랑 IMU 다 들이다 써서 맵 다 만들어 놓은 거 위치 그냥 찾아놓고 근처 어딘가 있다. 그럼 이제 음. 역산해서 계산하는 게 그렇게 나오겠죠. AR 코어도 제가 알기로 안에 알고리즘이, 제가 마지막으로 AR 분야에서 일했을 때가 들었었던 썰이 그거 그 빈즈모노 포팅한 거라고 들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것도 VIO 올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IMU 쓸 네. 거예요. 그것도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거. 그쵸. 그래서 스킬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제 빼버리고 싶은 거죠, 그걸. 예. 근데 IMU도 사실 그쵸. 사실 이제 레퍼런스 그런 저기가 없으면은 걔도 결국 추정인데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쉽지는 않죠. 사실 진짜 라이다나 뭐 GPS나 이런 확실한 물리적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못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저 쿠다 샘플 저거 레포지토리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저거를 네, LLM에 파인 튜닝 시켜갖고 또는 레그 네, 시켜갖고 네. 그 좋죠. 네, 쿠다 에이전트 하나 만들고 싶네요. 그냥 좋죠. 질문해갖고 하면은 그 저 튜토리얼 보고 자기가 알아서 해가지고 이제 코드 만들어주면 얼마나 편할까. 좋죠. 그럼 이제 나도 딸깍 프로그래밍 마스터. 네, 질문이 하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네, 어노미너스님, 네, 쿠다 자료 관련 분, 파이터치에서 쿠다 API성 부족한 게 그러시죠? 아, 저도 희망사항은 이제 쿠다를 좀 만질 수 있는 개발자는 좋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이제 현업 관점은 쿠다를 쓰는 게 그렇게 가성비가 나오진 않습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위클리 공유 드린 적 있긴 한데,
어차피 애플리케이션이랑 서비스 개발하는 개발사는 정말 뭐 하드웨어 막 있게 들어가지 않는 회사는 코다를 직접 내가 공부해서 최적화해서 그걸 제품화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가성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텐서 트랜스포머나 뭐 허깅 페이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은 가져다 쓰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긴 하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어쨌든 매번 그냥 마치 저 마법인 양, 모델만 올려놓고 돌리면 돼 해서 약간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개발자가 어쨌든 좀 코딩은 좀 하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런 맥락으로 저도 공부할 생각입니다. 쿠다는 가성비는 저희가 엔비디아로 이직을 하게 될 때 엄청난 그렇죠. 가성비를 보여주게 되죠. 그렇죠. 연봉을 기술 하나 고용물로 이렇게 올린다. 아마 저희 요 톡방에 키스펜쇼 톡방에도 누가 쿠다 관련 엔지니어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제 본인도 커널 좀 만지시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다예요. 그 다음에 몇 년째 같은 코드를 보고 있다. 토가 나온다. 약간 이런 게 좀 기억이 나긴 합니다. 막 바뀌는 내용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은 사실. 하나 또 들어왔네요, 질문. 네. VGGT. 뭐, 잠시만. 요거 실측 사이즈로 나온다. 매트릭 스케일로 나온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오, 진짜요? 어,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인트린직과 익스트린직 매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뭐 더스터든 VGGT든 익스트린직 파라메터를 추정하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그 SFM을 하는 모델들은. 근데 이 익스트린직의 값이 렐레티브해요. 그 앱솔루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건 이제 제 생각인데 사실 좀 많은 고민을 해본 문제긴 해서 네, 이제 익스트린직을 추정하는 건 다 동일해요. 요게 이제 사실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패러메트릭 러닝 가능하다는 이유 중 하나도 이제 어쨌든 뭔가 다 매개 변수화 시켜서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들이긴 한데 네. 맞아요. 원래 익스트린식을 얘기했을 때 스케일이 들어간 익스트린식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축구장을 스케일링을 했는데 요만한 축구장이냐, 요만한 축구장이냐, 그렇죠. 실제 사이즈의 축구장이냐. 그렇죠. 네. 음. 그러면은 오늘 좀 오버가 좀 되긴 했는데 아유, 근데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VGGT Relations Build 이것도 너무 재밌는 논문을 나왔고 음, 이원할 그러면 실제 써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키스 슬램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라이다 슬램 끝! 이라고 혼자 네. 네, 아무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 혼자 뭐 끝이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네, 네, 오늘 가장 화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키스 슬램. 네, 진짜. 생각보다 GTC는 생각보다 얘기 많이 안 하셔서 좀. 네. 근데 저라면은 키스 슬램에서 맵 클로즈에서 빼고 네, 스캔 컨텍스트 넣겠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스 ICP 너무 좋고 포스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넣어준 거 너무 좋고 하지만 스캔 컨텍스트는 킹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도 다 끝났고 질문도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 올리는 게 또 늦어지고 있는데 또 한번 또 배치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